안녕하세요. 오늘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전체로 보면 오늘 7편째죠. 7번째 편을 보시는데 많은 부분을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어떻게 어떤 주제에 접근해 나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과학이 어떤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거치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대익 교수님 모셔서 그 얘기는 하기로 하고요. 중간에 몇 가지 탈세건이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뽑아서 간단하게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과학적인 방식은 어떤 것인지가 쭉 이제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우주라는 게 지금 어떻게 우주를 머릿속에 도식적으로 그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넓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유구한 그런 공간을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데 그런 우주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가 어딘가를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또한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여정이거든요. 그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칼세건이 있던 당시에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현재 알려진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 은하가 이렇게 가운데가 막대처럼 생겼고 이 나선 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 건물 안에서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모습을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개연성 있게 추정하는 그런 물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당연히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내고 있는데 하나는 이와 유사한 비슷한 은하들이 우주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가의 특징들을 우리 은하 내에서 살펴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다른 은하들을 보고 비슷한 성질, 그러니까 질량이라든가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은 요쯤에 살고 있어요. 여기는 사실 나선팔이 있는데 그려놨지만 이 나선팔들과 사이에 이렇게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에 이렇게 나선팔이라고 하는 것은 별들하고 태양 같은 별들이에요. 태양 같은 별들하고 그 다음에 가스나 먼지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공간이 나선팔이에요. 이런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공간이고 나선팔은 별이나 그런 가스나 먼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밀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은 사실은 요 나선팔하고 나선팔 사이에 있는 지역에 있어요. 좀 완전히 나선팔에서 밀도가 엄청 높은 지역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요 나선팔이 있는 그게 굉장히 납작해요. 그래서 이런 나선 은하를 원반 은하라고도 불러요. 납작하게 있고요. 근데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 부분인데 막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앙에 이렇게 팽팽하다 그래서 중앙 팽대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요 가운데 부분에 나이가 많은 오래된 별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 나선판에 따라서는 젊은 별들이 살고 있어요. 태양의 나이가 대략 50억 년, 억살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은하의 나이는 한 120억 살 정도 돼요. 우주 전체가 한 138억 년 되니까 여기 가운데 모여있는 별들은 대부분 한 100억 년 정도 나이가 된 그런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인데 우리가 요쯤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볼 수 있지만 전체는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은하에 이런 나선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57년인가? 그 무렵에 천문학자들이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이렇게 알아냈어요. 마치 우리가 이 방 안에서 이 건물의 모습을 추정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초음파도 한번 쏴보고 그래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걸 보고 어느 정도 가서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 방향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낸 이런 모습이고요. 현재 이렇게 우리가 나선팔의 한쪽에 태양계가 있고 거기에 지구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내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겠죠. 처음으로 뭐 옛날 그 그리스 로마 시대나 뭐 이런 시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태양계 중에서도 굉장히 안쪽 태양계, 눈에 보이는 목성이나 토성 정도까지가 전체 우주라고 생각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태양이 이제 우주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가면서 우리가 이런 은하에 살고 있고 우리와 비슷한 이런 은하들이 또 수천억 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우주라고 부른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한 우주적인 자각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렸고요. 그런 과정 하나하나에 사실은 과학자들의 굉장히 엄밀한 또 과학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결코 목격할 수 없지만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에 도달을 하게 되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추구해 나가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칼 세이건이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게 1980년이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게 1990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15년에 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칼 세이건이 외계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와요. 아이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강연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데 1980년에 이제 찍은 화면이니까 처음으로 태양계 바깥에서 다른 행성이 발견된 게 1992년이에요. 그러니까 다 업데이트도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발견된 거고요. 그 다음에 1992년에 발견된 그 외계 행성은 굉장히 이상한 위치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행성 그러면 태양 같은 별 옆에 이렇게 지구나 금성이나 목성처럼 있는 건데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펄사라는 굉장히 특이한 천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성자 별이라는 건데 얘가 1초에 막 뭐 몇 바퀴를 돌고 빨리 도는 건 1000바퀴도 도는 그래서 이렇게 그 보이저 메시지 같은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주 등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천체인데요. 그 천체 옆에서 행성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특이한 천체라고 생각했는데 발견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태양계와 비슷한 그런 곳에서 그 행성, 외계 행성이 발견된 건 1995년이 처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1년에 1개, 2개씩 발견이 되기 시작하다가 2009년 무렵부터 2009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 보시는 게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외계 행성을 찾는 전용 망원경이에요. 이게 발사가 되어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능이 이제 많이 저하되고 고장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요 은하수가 있는 곳 바로 옆에 요런 그 카메라를 여러 대를 장착을 해서 계속해서 행성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요 케플러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이 올라가서 행성을 찾는 작업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그 행성들이 발견이 돼요. 그 칼 세이건은 이 다큐멘터리 속에서 이제 아이들을 앞에 놓고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발견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칼 세이건이 96년에 죽었으니까 그 이전에 그 92년에 그 발견된 것들 목격을 하고 죽었죠, 죽기는. 그런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 이게 92년이라고 했는데 95년부터 카운트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에 발견된 게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보통 행성 발견은 95년부터 이렇게 보통 하는데 여기 보시면 쭉 발견이 되다가 여기 빨갛게 친 게 이제 2009년 무렵부터 케플러 우주망원경 갖고 발견이 되는 건데 그 숫자가 엄청나고 현재 후보가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발견된 게 지금 거의 2000개 정도가 확인이 된 태양계 바깥에 있는 외계 행성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케플러 우주망원경에서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한 후보들이 지금 뭐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이제 확인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게 크기인데요. 이게 목성 정도 되는 크기, 이게 이제 그 해왕성 정도 크기, 이게 지구 정도 크기, 지구 슈퍼 얼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지구보다 한 2배 정도까지 큰 그런 정도 것들. 여기 파랗게 보이는 게 예전에 발견된 비율이니까 예전에는 큰 것들 위주로 발견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보시면 작은 것들 위주로 발견이 되고 있어요. 뭐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뭘 관측할 때 제일 밝고 큰 것들이 먼저 발견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망원경도 훨씬 좋아지고 그러니까 더 작은 걸 발견할 수 있는 그 기기적인 토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자꾸 관측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찾아낼까 같은 데이터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국리가 되고 점점 발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하고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비합적으로 지구와 유사한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실제로 현재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요 하늘의 아주 작은 영역을 이제 관측을 하는 거거든요. 관측을 해서 저기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특히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가지고 관측할 때 관심 있는 게 지구와 엇비슷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환경 조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떤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개연성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현재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뭐 한 2000여 개 정도의 그 외계 행성들이 확인되었고 또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지금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재 단계에서 그 천문학자들이 통계를 내왔어요. 아까 그 작은 영역에 관측한 것으로부터 이제 지구와 비슷한 게 몇 개나 있을까를 그 계산한 다음에 전체 하늘의 넓이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은하, 아까 보셨던 우리 은하 속에 있는 지구와 엇비슷한 그걸 유사지구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니까 계산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적게 말하는 사람은 한 50억 개 정도. 우리 은하 내에만.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한 500억 개. 그래서 아무리 줄여도 몇십억 개를 밑으로 가지 않는 그 얘기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제가 아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처음에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발사할 때 그 기대했던 게 한 수십 개 정도의 지구와 유사한 걸 찾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추측지가 벌써 뭐 50억, 500억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지구라고 하는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행성이 우리 은하 내에서 너무너무 흔하다 하는 거예요. 그 숫자는 50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5천억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수십 개나 수백 개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해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같은 생명체가 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너무너무 흔하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극히 확률이 낮은 곳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많이 발생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적 생명체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게 하는 바로 칼 세이건이 추측하고 기대했던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발견되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관심을 갖는 것은 저 많은 행성들을 보면서 행성의 뭐 기원이라든가 그 어떤 항성계의 그 생성 원리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이제 더 관심 있는 건 지구와 비슷한 애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별들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녹색으로 채워 있는 것을 그 거주 가능 지역이라고 불러요. 어떤 이야기냐면 뭐 엊그제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라는 위성에서 또 내부에 물이 있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물이라는 게 생명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그 거주 가능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별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서 요 거주 가능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표면에 행성들 표면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을 천문학자들이 거주 가능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별의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구 같은 것들이 태양계 내에서는 거주 가능 지역에 속해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지구와 유사한 행성들 중에서 그 거주 가능 지역에 있는 해비터블 존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이 꽤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가장 큰 관심의 초점에 와 있겠죠. 왜냐하면 지구와 환경 조건도 유사하고 태양계 내에서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와도 비슷하고 그 얘기는 표면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크기도 지구와 비슷하고 질량도 비슷하니까 대기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능력도 비슷할 테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외계 생명체, 특히나 외계 지적 생명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게 지구의 크기고요. 이렇게 지구 어핏한 것, 이런 거 조금 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슈퍼지구라고 불러요. 또 새롭게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세상에 있고 칼 세이건이 그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이제 막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걸 보시면서 그 칼 세이건의 강연을 중간에 보시면 훨씬 더 감회가 새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장비교에서 오시면 다큐멘터리 본 다음에 그 주로 그 과학에 대한 이야기 또는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익 교수님은
공대를 나오셨고, 그 다음에 그 생명철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가 그만두고 무신론자로 돌아온 분이기 때문에 여러 그 과학과 공학과 또 그런 인문학과 종교와 과학을 다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분이라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 또 과학적인 방법론, 그것에 대한 성찰,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의 이 화면 속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까지 아마 끌어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영상 보시고 다시 듣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큰 꿈을 꾸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보여준 탐구 정신입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팬이었습니다. 오바마와 전 세계 7억 시청자를 사로잡은 코스모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대서사시의 출발점을 책으로 확인하세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사이언스 북스가 펴냈습니다. 일단 그 페이스북 갖고 종이로 온 질문 중에 같은 질문이 있어서 묶어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장대익 교수님께서는 유신론자에서 무신론자로 전향하셨다 하는데, 현재 이신론 통섭 공역에서 나온 것처럼 이신론자이신지 무신론자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향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장대익 선생님께서 이것에 답을 하는 걸로 일단 대답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소개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누군지 다 아시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질문이 저의 사상 검증을 하는 거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오늘 본 다큐멘터리 연관지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이슈는 사실 너무나 큰 주제여서 그렇게 훅 대답을 드리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그 다큐멘터리에 그 이오니아 전통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자연이,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말을 쓱 흘리고 가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유신론자가 그 멘트를 들었으면, 저건 되게 편파적인 것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고, 또 종교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은 아마 그 부분을 유심히 보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유심히 보고 저런 데서 이제 칼 세이건의 어떤 종교에 대한 관점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왜 유신론자에서 무신론자로 이렇게 바뀌어졌냐라고 했을 때,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사유도 있었겠죠.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에 실망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기독교에 실망한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그거는 이제 삶의 영역이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무신론자라고 전향하게 된 거는 제가 진화론을 공부하면서부터입니다. 저는 이제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냥 다른 걸 공부하면서 진화론을 곁다리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제 어떤 직업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취미로 공부한다, 그냥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진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진화를 공부하게 되면서 진화론을 내가 평생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말하자면 진화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게 제 업이 된 거죠. 그 입장에서는 진화론과 이 유신 종교와의 그 대결을 피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렇게 연기해 놓을 수가 없는, 되게 뭔가 대결을 해야 되는,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유신론자 입장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3의 길, 말하자면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때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캠프에서도 있어 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진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마치 칼 세이건이 천문학에 대한 이해가 감히 제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깊어지면서 세계관이 달라졌듯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관점 자체가 달라졌듯이, 어느 순간 제가 진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먼저 설계가 있고,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죠. 신이든 뭐든 간에 먼저 설계가 있고, 그 설계에 따라서 우주와 지구와 그 지구 위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설계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바는 결국 어떻게 무생물에서 생명이 생겨났고 그 단순한 생명체에서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들이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설명이죠. 그걸 자연 현상으로 보고 그걸 이해하려고자 하는 과학적 노력인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다른 세계관이다.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네모난 원 같은 거죠. 일종의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는 먼저 설계가 있고, 그게 뭐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유태교든 상관없어요. 유신 종교, 유일신의 인격적 신을 믿는 존재는 먼저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설계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굳이 따지면 빅뱅부터 시작된 것이고, 뭐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 없었냐 그런 논쟁을 할 수도 있지만, 먼저 거기서부터 물질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또 이면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지구라는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설명들, 그 설명들이 있는 것이고, 그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아주 작은 행성에서 그 칼세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주 정말 그 은하에서도 변방에 있는 푸른 점 같은 그런 창백한 푸른 점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고 그것이 어떻게 진화해서 인간이 나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세계관이거든요. 과학적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설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이제 되게 사람들이 진화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적으로. 설계가 먼저 있고, 이게 더 그럴듯한데, 마치 앨런 튜링이 얘기했듯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설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작동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주 자연적인 현상을 기술하는 이런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 이 자연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떻게 무생물에서, 물질에서 최초의 생명체와 그리고 그 생명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것이 나오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깊이 공부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세계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더 이상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라고 하는 물음은 그거는 종교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과학도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물음이 그렇다고 과학이 답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종교가 그걸 답하는 건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면 G.O.D가 있었고, G.O.D 이전에는 H.O.T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물음 자체를 과학이 답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종교가 답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희화하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무신론자가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일단 장대익 선생님 말씀 듣고요. 저기 이제 같은 비슷한 주제로 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과학과 종교는 저기 이제 공존이 가능한가? 근데 이제 장대익 교수님께서는 방금 이제 진화를 받아들이면서 공존하기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요 같은 비슷한 문제로 해서 저기 이명현 선생님께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 들으면서 요 문제들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전에 질문지 중에 오늘 전체적인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건 다음에 답을 하도록 할게요. 뭐 어떤 각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 같은 초거대 중력체가 있나요? 이런 질문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블랙홀이 물 빨아들여서 생기는 영역이 몇 광년까지인가요? 해서 몇 가지 팽창 우주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중우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질문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 나올 때 같이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오늘 내용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항상 대립해왔다는데, 사실은 저는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불교 신자도 아니었고 종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그 기독교 학교를 나오고 대학도 기독교 학교 나와서 찬송가는 다 알아요. 그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서 기도도 되게 잘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도 한 너댓 번을 읽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서 이제 항상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반감을 갖는 거는 그거를 이렇게 문화로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 그 믿음을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반장하고 이랬는데 반장을 하면 무조건 교회 나가야 되고 그래서 반장 안 한다 그랬더니 해서 막 싸우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종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저 자신이 이렇게 정말 그 존재론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전혀 없고요. 종교라는 건 항상 그 제 삶에서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시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상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럴듯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럴듯하지 않은 것인데 그 굉장히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럴듯하다고 하고 믿으라고 강요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성경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그래서 반항한다고 한번 백지를 내가지고 후미안과 감아져 본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되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희생해야만 되는 그런 것 자체도 되게 괴로웠고 또 거짓말로 써내는 것도 되게 괴로웠고 근데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논의하는 선상에 있어야 될 것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면에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개, 세 개가에 대한 태도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종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장대 교수님한테 제가 제 말씀을 드리고 넘길 텐데 과학자들이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되게 시시하다고 생각되고 논의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형이상학적인 면에서 우주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할 때 종교는 그럴 권리조차도 없고 그럴 기능도 못한다고 생각해서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너무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지난 몇천 년 동안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굉장히 크게 침투했거든요. 유착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행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유교를 종교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가 굴러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사회 지금 기독교와 불교가 번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 삶 속의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는 문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에 곳곳에 이렇게 유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교라는 것에 대한 그 태도가 적대적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대적이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들 다 파괴해야 된다든가 단절시켜야 된다 이렇게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내려온 것들에 대한 인정은 하지만 그게 지금 현실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 사회에서 개개인의 삶을 압박하거나 또는 우리의 기본적인 살아가는 그 민주주의 질서를 괴롭히거나 압박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종교 이전에 반인륜적인 것으로 취급을 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종교라고 하든 종교가 아니라 어떤 권력 집단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문화적으로는 종교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관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것들이 현실에서 부닥칠 때는 과감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종교가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인데 그렇다고 무신론자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원래 그러니까 무신론적 반기독교라는 것도 되게 말이 웃긴 것 같고요. 저는 그 비종교라는 말을 더 즐겨 쓰는데 그런 입장에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세 가지 정도의 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장대익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과학자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종교에 대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넘기도록 하죠. 예, 우리가 짜고 하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넘어오네요. 세 가지 입장은 이런 건데요. 종교 과학은 양립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첫 번째 입장이고 첫 번째 입장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약간의 전사 같은 이미지죠. 그거는 도킨스 같은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고 칼 세이건을 여기다 넣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분명한 무신론자이고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적대적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칼 세이건의 책을 읽으면서 여기다 넣기는 참 애매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종교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래서 칼 세이건은 막 그 종교 무신론자이고 그 다음에 종교의 적대적인 부분이 있죠. 아까 여기서도 다큐멘터리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되게 마일드하죠. 그 성격이 이렇게 전사적인 느낌보다는 그 워리어라기보다는 일종의 햇볕 정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따뜻하게 해가지고 옷을 벗게 만드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도킨스 같은 사람은 실제로 싸워서 옷을 벗게 만드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전략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서적인 차이도 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 지금 중에 맞는데, 과학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종교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과학은 how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종교는 why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서로 양립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세계가 있고 하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세계가 있다. 근데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아시겠지만 종교는 가치로만 채워진 세계관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진술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틀린 얘기지만 어쨌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의 영역에서 분명히 과학과 만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게임도 안 된다라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걸 대비해보면 사실의 영역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경중을 따지자면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폐기되어야 될 그런 진술들의 집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가치의 영역에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삶의 실존의 영역에서 아주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흥황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정말 실존적인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실존에 대해서 터치하는 게 바로 그건 오히려 과학이 아니라 그거는 종교다라고 하는 거죠. 저 이건 통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념이면서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종교에서 과학이 분화된 이후부터 딴 살림을 차린 이후부터 과학혁명기부터 사실은 우리가 사실의 영역에서 과학은 종교는 더 이상 사실상 권위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놓지 않는 마지노선은 가치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세상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막 이렇게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나의 문제는 남아있다. 그 문제를 누가 터치해주냐? 과학이 터치해주는 게 아니라 종교가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 터치해주냐. 이게 그들만의 셀링 포인트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그동안 너무 잘해왔어요. 너무 특화된 형태로 너무 잘해왔는데 드디어 이거를 자기들만의 어떤 자기들만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없는 사회가 지금 오고 있다. 왜냐하면 종교뿐만 아니라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세속적인 철학들이,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비종교적인 것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요즘 상담이 그렇게 힐링이 많은 이유가 꼭 종교적인 힐링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보면 이건 세속적인 힐링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먹히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의 실존에 터치를 하기 때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도 이제는 저는 칼 세이건이 그걸 시작했다고 보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쭉 보고 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과학적인 호기심이 채워졌다? 저는 그게 이 칼 세이건을 코스모스를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걸 보게 만든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얘기의 상당 부분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그리고 과학은 그 생각을 어떻게 깨줬는가,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실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을 얘기하지만 실존과 맞닿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학과 종교는 그렇게 두 세계가 아니다. 또 동떨어진 두 세계가 아니라 만나는 지점이 있고 지금 그 경계가 막 허물어지고 있다. 가치에 의해서 세속적인 학문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상담 심리학이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이 거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번은 조화인데요. 과학과 종교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서로 다른 면들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양립 가능하다라고 한 입장인데 이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그 첫 번째 입장인 양립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다 없애자 그런 건 아니고 문화로서의 종교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로서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그 예술의 전통은 다 사실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약간 제가 이렇게 원하는 데달라고 약간 달아가지고 이렇게 천지창조 같은 판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미생물이 진화하기 이전에 그 빅뱅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최초로 보았을 때 이 전지전능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그 빅뱅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그거를 이해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타입인지 아니면 그게 빅뱅 이전에 대해서는 무언가 그냥 어떻게 알아서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신론과 무신론 뭐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빅뱅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단일 우주로 봤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다중우주라는 개념을 하다 보면 양자역학도 그렇고 뭐 촉근 이론도 그렇고 빅뱅 우주론이나 뭐 급팽창 우주 전부 다 해서 우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단일한 우주가 아니라 다중우주의 가능성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많이 그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10여 년, 뭐 15년 전부터 다중우주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하면 관측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방법론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뭐 호킹이랑 같이 작업했던 펜로우즈 같은 분들은 우주 배경 목사 그 우리가 찍어온 사진에 이미 그 증거가 있다고까지 주장을 해요. 근데 크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빅뱅 이전이라고 하는 데 대한 그 지금 질문은 굉장히 수학적으로는 그 많이 갖춰져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단지 관측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과학에 넘어가려고 하는 가부간에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아까 좀 정확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신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신론은 어쨌든 신이 존재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신이 태엽을 감가한 어떤 그 자연계 규칙을 담아놨던 그 신이 먼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가 그걸 사실은 과학에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빅뱅을 만든 사람이 만든 존재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이신론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신 이전에 뭐가 있었지? 그러면 신을 만든 거는 신은 어떻게 나왔지? 라고 하는 끊임없이 무한 소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더 큰 어려운 질문에 봉착하고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더 큰 존재가 그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더 큰 문제, 더 질문하기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신론은 그런 의미에서 그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이스트 바이오민 뇌공학과 정재승입니다. 카이스트 교수들의 탁월한 강연을 책으로 엮은 카이스트 명강, 그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1권 구글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에 이어 2권에서는 우리 안의 작은 우주, 뇌를 탐구합니다. 치매를 연구하는 의사 정용, 뇌를 통해 행동의 비밀을 밝히는 유전학자 김대수, 인간의 선택을 연구하는 물리학자 정재승, 이들이 들려드리는 흥미진진한 뇌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1.4kg의 우주, 뇌. 사이언스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장대익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과학이 이제 종교를 어떤 의미에서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을 주신 분 중에 과학의 대중화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어떤 때보다 과학을 떼놓고 살 수 없는 현대에는 왜 과학에 무관심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장대익 교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과학이 실제로 세상에서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어떤 위안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는 데는 아직 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대익 교수님하고 이명현 박사님의 설명을 좀 들으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이 저는 과학에 대한, 현대과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과학이 지금 현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편 왜 그런 통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어렵고 차갑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마치 호기심 천국, 여러분 호기심 천국하면 호기심에 불타가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으로서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의 그 과학, 이런 과학에 대한 관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과학은 실용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제 기술과 만나는 지점인데 그거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조건을 높여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줬다라고 하는 모두 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물질 문명을 만들게 된 것으로서의 가장 큰 동력으로 과학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생각까지는 못하냐면 과학이 사상이고 과학이 어떤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아주 혁명적으로 바꿨던 어떤 그 일종의 지성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들이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또 사실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큐멘터리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이오니아 시대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학자들이죠. 과학의 어떤 태도들이었죠. 뭐 데모크리투스도 그랬고 그다음에 아나스만드로스도 그렇고 무슨 뭐 엠피테클러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물론 아주 미미한 그런 단계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세계관들이 어떻게 현대에 이어지고 있고 그 중간에는 어떻게 피타고라스 등등이 그걸 막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망쳐버렸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지식의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정말 통념들을 깨면서 나오게 됐던 것이고 그건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삶의 조건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우주에 대한 생각, 우주 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위치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변화시켰던 그런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었죠. 그런 면에서 일단 본다면 과학이 차갑고 어렵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과학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해줄 수 없고 이것은 조금 과도한 오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그동안 너무나 집착했던 것은 사실에 대한 영역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이 혹은 과학의 공동체가 약간의 자업자득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개념적으로 근본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지금 현대 과학이 현대인들에게 지금을 통해서 받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면 과학의 대중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요즘에 대중의 과학화라는 말도 쓰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의 배경에 담겨 있는 것은 굉장히 계몽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제 그 계몽주의고 이성의 그 시대가 오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이성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그 일반 대중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야겠다 하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권위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그 우위를 장악한 사람들이 그 마치 베풀듯이 하는 그런 식의 그 계몽주의적인 그 사상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왔고 그래서 과학을 대중화시켜야 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지점에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뭐 진화 심리학에서도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는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해오던 대로 해가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 그 판명이 되고 관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따져보지 않고 그냥 맹목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 과학이 가지고 있었던 계몽주의적인 것에 대한 것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많이 깨달았고 그 일반 대중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려 있었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칼 세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계몽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이분의. 하지만 되게 단호해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하지만 칼 세이건을 보면서 그 약간 범신론적인 이렇게 또는 종교적인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칼 세이건은 사실은 굉장히 유하게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단호하게 종교에서 선을 긋거든요. 문화적인 의미에서 종교의 것을 인류의 유산으로 받아들이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고 종교가 했던 모든 가치 창출을 과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식이 계몽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그 현대 과학자들이 지금 진행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박정희 시대 때 과학이라는 것을 기술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아까 실용주의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학하면 뭔가 프로덕트가 나와야 되고 과학을 통해서 미몽한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고 이런 식의 좀 계몽주의적인 사상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사실은 과학이 삶의 영역을 넘어오는데 큰 장애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방식, 그 과학의 대중화라면 대중화에 대한 방식을 제안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방식이 사실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일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저랑 유현 선생님이랑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역사학자 분들하고 해가지고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칼 세이건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코스모스 현대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우주의 시작부터 인류의 지금 현재까지 혹은 미래까지를 과학과 인문과 뭐 예술이 다 융합됐지만 어쨌든 그런 그 과학이 거기서는 그냥 호기심에 대한 어떤 대답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우주의 근원, 뭐 인간의 어떤 위치, 그다음 이 문명의 의미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캔을 얘기한다 그러면 캔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원소가 13번인가 원소. 하여간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럼 빅뱅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 캔에 대한 어떤 문화사 이것도 인문적인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플라스틱 통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경계 없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과학이 녹아들어 있으면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과학을 그렇게 따로 떼서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그 시험 보는 것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굉장히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학과 가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물론 저는 과학이 주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적 진술만으로는 가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건 일종의 자율주의 오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따라서 그런 행동은 좋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자율주의 오류고 이거는 뭐 철학에서는 이미 증명된 얘기예요. 근데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고문하는 게 고문하는 게 다른 사람 고문하는 게 나쁩니까? 라고 질문하면 고문하는 건 나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건 가치 진술이에요. 그죠? 근데 그 가치 진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보면 고문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라고 하는 사실 진술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 가치 진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진술들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사실 진술이 포함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 체계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아주 촘촘한 사실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과학은 뭐냐? 그 사실들을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뇌과학을 알지 못하면 인간에 대해서 헛소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들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런 행동을 만드는가?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자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학은 주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사실로부터 당위를 바로 이끌어낼 수는 없지만 그 우리가 원하는 당위, 우리가 원하는 가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현상에 대한 업데이트된 사실 진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고 시간이 혹시 되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메일로 주신 그 질문이 3가지였는데요. 그중 두 번째 질문이 그냥 제가 해석하기에 방금 장대익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과학과 가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때 인류가 이제 진화를 해서 언젠가 저 멀리에 있는 지적 문명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진화를 해야 될 텐데 그 진화를 하게 되면 인류 중에 어떤 열성 인자들, 열성 존재들을 배제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학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진화를 해야 되고 칼 세이건이 얘기한 것처럼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 유전자 개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진화한 어떤 강화된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가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게 몇 가지 차원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적합한 개체가 이제 더 살아남는 건데 그 관점에서 보면 그거를 사회의 어떤 구조나 어떤 정치 질서에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소셜 다윈이스트, 사회 다윈주의자들 혹은 정확히 말하면 소셜 스펜서리즘인데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회에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따르면 자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장애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돌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연스럽게 놓는 순간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죠.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자연주의 오류죠. 정확히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는 그 오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논리적 오류 다 집어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떤 문명과 문명의 대결이 왔을 때 우리가 더 좋은 문명, 더 발달된 문명이 되는데 그런 애들은 좀 그런 집단 간의 싸움에서는 그런 애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논리적 오류든 뭐든 간에. 근데 그것도 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요즘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소셜 마인드라고 소셜 에볼루션인데 우리가 어떻게 문명을 만들었는가? 침팬지가 어떻게 600만 년 전에 우리랑 침팬지가 갈라져 나왔는데 어떻게 침팬지는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그대로 살고 있고 나무 위에서 우리는 나무를 내려와 달려서 초원을 달려서 아프리카를 탈출하고 유럽을 가고 그 러시아를 가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가고 다 아시아로 다 퍼지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문명이라는 걸 만들게 됐느냐? 라고 질문해보면 제가 요즘 저의 대답은 뭐냐면 그거는 되게 중요하게 공감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존재를 배제하고 파괴하고 심지어 그들이 만든 걸 파괴하고 했을 때 사실은 문명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축적될 수가 없어요. 문명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뭔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뭔가 쌓여야 되거든요. 쌓여야 된다는 것은 다른 존재가 했던 것들을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그게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심지어 그걸 축적해 가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그런 공감 능력이 만약에 우리가 침팬지보다 덜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그 정도였다면 저는 문명을 못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늘 싸우고 파괴하는 거죠. 배제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보세요.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서 애완견. 여러분 애완견 때문에 휴가 못 가시잖아요. 그죠? 이제는 저는 그걸 넘어서 우리가 만든 인공물에게도 그런 공감 능력을 뻗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채피라는 영화 보셨나요? 분명히 기계라는 걸 알고 로봇이라는 걸 알지만 끄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말도 하고 심지어 그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이 우리를 사실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명 간의 어떤 문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배제 문화가 꼭 좋은 것이냐, 배제 문화가 꼭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사실 이병 선생님이 저한테도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계 문명, 외계인이, 우리보다 뛰어난 외계인이 왔을 때 그 외계인은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 몇 번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좀 여기에 적합합니다.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사람들 세티과학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세티과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늘상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외계 지적 문명체의 존재에 대한 가설들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뭐 가설인데, 근데 대부분의 세티과학자들이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을 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우리가 만약에 조우하게 된다면 그들은 어쨌든 파멸되지 않고 긴 세월을 살아남은 문명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 파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조금 덜 호전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이고 강력했던 문명은 어쨌든 싸움을 통해서 모든 걸 건설해야 하고 착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의 어떤 수명을 다 쉽게 할 수 있지만, 공감하고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해 나가는 그런 문명들이야말로 정말 우주에 있는 떨어져 있는 지적 생명체에 조우한다는 거, 이거는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에 해당하는 긴 여정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공존과 공감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에 지난 뭐 한 50년 동안 토론을 통해서 좀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그 첼피라는 영화, 원래 그 감독이 원래 처음에 히트작으로 만들었던 게 디스트릭트 9이라는 거잖아요. 그 디스트릭트 9에 나오는 외계인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찌질한가. 그죠? 영해 실조로 왔거든요, 지구에. 근데 뭐 모서는 떠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구에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인들이 그 디스트릭트 9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차별이 벌어지는 일인데,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정말 쇼킹했던 게, 보통은 어떻습니까? 외계인 침입자로 와서 지구인들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착취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그 SF의 그 외계인과 조우에 관련된 프로토타입인데, 그 영화는 되게 찌질하게도 외계인을 찌질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리얼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외계인이 온다면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랑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걔네들도 그 공감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어쩌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주 현실적으로 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공감 능력을 배제하고 열성인자들을 배제해 나가는 게 지다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칼 세이건이 얘기했었던 이제 합리적인 이성 과학과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공감과 자유를 버리고 나아가는 게 무슨 발전이냐고 했었던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서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주신 질문들은 뭐 3가지를 주셨지만 일단 2가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플로어에서 한 분만 딱 질문을 받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함께 실존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실존 문제들이 왜 제일 처음에는 철학자들이 과학하고 함께 철학도 함께 한 걸로 이제 나왔었잖아요. 이제 뭐 자연현상을 공부하면서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뭐 그렇게 해서 자연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렇게 하면서 점점 과학하고 철학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해왔던 걸로 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철학과 과학이 함께 공존해 왔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은 과학대로 더 발전하고, 철학은 너무 또 철학대로 뭐 발전하는 그런 양상이 있는가 해서,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점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철학과 과학이 점점 이제 합쳐지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그런 패러다임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뒤로 어떻게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예,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오니아 때도 그렇고, 뭐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죠. 그들은 모든 걸 했습니다. 그죠? 뭐 화이트헤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철학적 20세기 위대한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서양 사상의 모든 것은 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정말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어떤 유신 종교로 하나로 틀에서 본 게 바로 이제 중세 암흑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세죠. 중세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과학혁명으로 넘어오고 뭐 이런 과정을 르네상스 지나고 과학혁명 넘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식이 분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과학혁명을 통해서는 여러 분과들이 이제 드디어 딴살림을 차리게 되고, 그동안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이건 사제들이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분과로 하나를 자리 잡기 시작하고, 이건 자연현상이라고 보기 시작하고, 천상의 이게 질서가 아니라 이건 자연현상이라고 보기 시작했죠.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과학은 너무나 세분화돼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종교는 되게 쪼그라들었지만 그 사실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파워풀한 거는 이 가치와 의미의 영역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시대가 오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시 어떻게 보면 이 칼세이건도 사실은 뭐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다시 돌아가 보면 옛날에는 이 자연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국에는 종교였고 과학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분화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우리는 다시 그 물음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수렴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 수렴되는 것은 이제 똑같이 가는 건 아니겠죠. 뭔가는 어떻게 보면 뭔가는 사라질지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런 어떤 과학이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대, 종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인간을 이야기하는 시대, 도덕을 이야기하는데 신 없이 도덕을 이야기하는 시대. 그게 저는 예를 들어 알랑드 보통이 추구하고 있는 무신론자들을 위한 종교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대한 흐름들에 지금 우리가 있다가 보고, 저는 오늘 되게 이걸 보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 카일 암스트롱인가요? 그 추계시대를 쓴 저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추계시대는 야스퍼스가 한 말인데, 추계시대라는 게 있다. 그게 기원전 8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사실은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그때 사실은 기원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어쩌면 그거에 비해서 덜 풍부한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적인 관점, 정신적인 아이디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되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심판을 보면서는 만약에 칼세이건이 추계시대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면 아마 그 책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추계시대에 사실은 그런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시대에 과학이, 그러니까 그 물질 문명이 시작된 것들은 그 추계시대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를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오니아 시대에 상인들이 했던 그 전통, 물질 문명의 그 전통, 어떻게 하면 자연을 이해하고 그 자연 속에서 인간을 이해할까 하고 하는 전통, 그 전통도 사실 그 시대에 나왔거든요. 근데 추계 시대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 이 관점에서,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때 이미 들어있던 것이 너무나 많았고 지금 그걸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철학이랑 과학 거기다 한마디만 더 보태면, 이게 뭐 사실 같은 질문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해왔잖아요. 해온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학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책에서. 근데 철학은 더 이상 옛날에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했던 우주의 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시대라고 부른 것 같고요.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들이 다시 도래해서 과학으로 넘어오고 과학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과학이 뭐 진리라든가 이게 모든 것을 앞서 진실에 이런 것이 아니라, 시대가 지금은 과학이 그런 것에 답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최근에 수학의 파노라마는 수학 역사책을 하나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꼭지 1에 50까지의 이제 수학적 아이디어를 다루는데, 고대 아이디어는 한 20, 30가지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가우스와 오일러 이후에 발견된 것들이거든요. 17, 18세기 이후에.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과학적 지식과
수학적 발견의 폭이 깊어지고 커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과거의 철학자나 종교만으로는 아마 쫓아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수학의 파노라마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광고였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장대익 교수님하고 임효영 박사님 칼세이건 살롱 오셔서 톡은 오늘 이걸로 마치려고 하고요. 멀리서 와주신 장대익 교수님하고 임효영 박사님께 저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